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남아있는 느낌, 즉 잔뇨감이나 소변이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 이 주관적인 배뇨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점수를 매기는데 8점 이상이면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정희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와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비뇨기과 전문의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방광 출구 폐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밤톨 크기의 작은 장기로 주로 정액을 생산하여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경부와 또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변이 배출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50대는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거의 80% 이상에서 전립선 비대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흔히 볼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드는 것인데요. 즉 노화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노화와 또 나이가 많아지면서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의 활성형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DHT는 전립선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전립선이 커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또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일부는 이 5알파 환원 요소라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이 활성형 호르몬인 DHT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5알파 환원 요소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테스토스테론은 DHT로 변환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HT가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자극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이런 쌍둥이 연구에서도 이제 밝혀졌고 부모님이나 가까운 형제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본인 역시 2배 내지 3배의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특히나 이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 역시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음주흡연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인을 배웠으니까 증상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주로 이제 소변 보는 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중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요도가 막혀서 발생하는 폐색 증상과 그걸로 인해서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방광이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저장 증상이 있습니다. 폐색 증상은 전립선이 방광 출구가 막혀서 생기는 증상인데 소변 보기 시작이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공중 화장실에서 한참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소변이 약하게 돼서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변을 다 본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인데요.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남아있는 느낌, 즉 잔뇨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변이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 단속뇨라고 하는데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바지에 또 방울방울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장 증상인데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게 되면 방광은 예민해져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을 자주 가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빈뇨라고 합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것을 빈뇨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는 여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절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해지면 이 바지를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흐르는 절박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는데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가게 되면 야간뇨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거나 배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에 소변이 고여서 방광염이나 신장질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빠른 전문가 진료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상 기반 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사 기반 진단입니다. 증상 기반 진단이라고 하면은 국제 전립선 증상표라고 해서 IPSS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환자는 그 증상표를 보고 소변을 자주 보는지, 시작하기가 어렵다거나 또 이제 밤에 자주 일어나는지, 이 주관적인 배뇨 증상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점수를 매기는데 8점 이상이면 중등도의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것이고, 20점 이상이라면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 기반 진단을 보면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직장 내부로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건데, 크기, 또 그 단단함, 또 어떤 돌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우리가 크기나 경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SA 검사라고 하는데요. PSA는 이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암이나 다른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이런 PSA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PSA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 이외에도 전립선 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전립선은 직장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초음파 기구를 넣고요. 전립선의 크기, 상태, 이런 모양, 안에 석회화가 있는지, 낭종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암이나 이런 것은 관찰되지 않는지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요속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깔때기 모양의 소변통에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뇨량, 배뇨 시간 등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요 속도를 측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잔뇨량을 측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속 검사를 하면 전립선의 그 방광 출구 폐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로 넘어가서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의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고, 두 번째는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라고 합니다. 우선 알파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 경부에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배뇨의 어려움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한 지 수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에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합병증인데요. 말초혈관에 그 확장작용이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광 경부 쪽에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역행성 사정이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전립선 호르몬인
이 DHT를 차단해서 이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5알파 그 환원요소 억제제의 이제 단점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성욕 감소나 정액량 감소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콜린제를 들 수 있는데요. 항콜린제는 저장 증상이 심한 분들,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이 심한 분들한테서 절방 요실금이 있는 분들한테 이 부교감신경을 차단하여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상이 경미하다면 약을 알파 차단제 한 가지로도 충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그 증상이 심한 경우, 특히나 과민성 방광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약물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물의 효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약물 치료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약물 치료 외에도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일 경우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이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방광 자극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배뇨 습관, 보통 우리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배뇨 습관을 갖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혈류가 지속된다거나 급성 요폐가 자주 발생한다거나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 수신증이 심해져서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수술 방법인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어로는 TUR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커진 전립선의 이행대를 제거하여 요도를 압박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대패로 깎아내듯이 전립선을 그 요도 안쪽에서 깎아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TURP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개발된 지 100년이 넘었고요. 최근까지도 이런 표준 치료를 할 만큼 널리 애용되고 있고 아주 전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전립선 이행대를 통째로 제거하는 홀랩 수술도 있습니다. 홀미용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아데노마 전체를 도려내기 때문에 증상 개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표적인 그 부작용으로는 정액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나 요실금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내시경 수술은 워낙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2시간 이상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이나 이런 관략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자살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묶고 요도를 넓혀주는 유로리프트나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리줌 같은 최소 침습적인 시술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최소 침습적 이런 수술 방법이 효과가 빠르고 회복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어서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 중 리줌 수술과 유로리프트 수술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리줌 수술이나 유로리프트는 모두 이제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 개원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쉽게 개선할 수 있고 또한 회복이 빠른 그런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줌 수술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리줌 수술은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103도의
고온의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요드를 통해서 전립선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증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바늘이 나와서 그 바늘로 전립선 조직에 주입을 합니다. 주입된 바늘에서는 고온의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수증기가 한번 주입을 하는데 9초 동안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 나온 수증기는 주변의 전립선 비대 조직을 괴사시키는데 보통 한 1cm에서 2cm 정도 크기의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괴사된 전립선 조직은 서서히 이제 몸으로 흡수가 돼서 전립선 조직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리즘 수술은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 마취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긴 입원이 필요 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치료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내로 수술 자체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시술 후에 보통 1 내지 2주 내에 증상의 변화가 나타내고 한 달, 2달, 석 달이 되면서 최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즘은 특히 소변의 흐름을 약하거나 자주 가야 하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리즘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 리즘 수술이 비침습적이고 이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수술 방법에 비해서 이 리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데 특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역행성 사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떠오르는 치료법, 유로리프트 치료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로리프트는 결찰살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묶어서 넓혀주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요. 전립선의 비대해진 부분을 물리적으로 결찰살을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요도의 압박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전립선의 양쪽에 작은 실 삽입해서 전립선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이 실, 결찰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유로리프트는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복도 빠르고요. 당일 입원과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술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한 배뇨 증상이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경우 또 전립선이 비대하지만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리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유로리프트의 장점도 역시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절제하지 않고 결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립선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배뇨 문제만 해결하고 전립선의 중요한 역할인 이런 사정 기능 같은 성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술적 절제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면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리즘 수술과 유로리프트 치료 후에 환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두 치료 모두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1 내지 2주간 경과 관찰은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 리즘 수술 후에는 우리가 소변줄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리즘 수술은 주사를 놔서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방법인데 일시적으로 이 괴사된 조직에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자가 소변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평균 한 5일 정도 소변줄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 후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배뇨 증상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유로리프트 시행 후에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찰사로 인해서 이물감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클립 주위에 요로결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혈뇨나 배뇨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지만은 만약 증상이 악화되거나 지속된다면은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네, 또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 또 식생활, 또 정기 검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나 유산소 운동이 좋겠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달리기, 또 스쿼트 같은 운동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그 체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특히나 붉은 살코기, 뭐 삼겹살이나 갈비, 등심 같은 이런 붉은 살코기는 좋지 않다고 하고요. 흰 살코기, 닭고기나 생선 같은 육류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고 특히나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줄이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식습관을 이런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서 이게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녹황색 채소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 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뇨 관련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영진 선생님 모시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와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